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16-26662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한다.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경찰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경찰 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불법적인 농성 진압의 경우 진압의 필요성, 농성의 태양 및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성 진압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그 직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은 경찰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구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4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경찰 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장비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 이하 위해성 경찰 장비라 한다. 위해성 경찰 장비를 뜻한다. 위 규정 제2조 참조 위 규정들은 경찰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의 사용 여부, 용도,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재량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위해성 경찰 장비는 그 사용의 위험성과 기본권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및 경찰 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해 보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과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경찰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 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 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산업별 노조인 갑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 파업을 계속하자 경찰이 점거 파업을 진압하기 위하여 헬기에서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을 향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공장 옥상으로부터 30에서 100m 고도로 제자리 비행을 하여 조합원들을 헬기 하강풍에 노출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헬기가 새총으로 발사된 볼트 등의 이물질에 맞아 손상된 사안에서 헬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것은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헬기의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아가 책임 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4.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및 피침의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5. 영업용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물건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실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영업용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그 물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가해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위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영업용 물건이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물건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실은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손괴되었더라도 위법 행위의 태양, 물건이 사용 및 손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가 그것이 영업용 물건으로서 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물건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정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도 위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산업별 노조인 각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 파업을 계속하자 국가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여 점거 파업 진압 현장에 투입하였고 진압 작전 수행 중 기중기가 손상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운휴 보상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기중기는 경찰 병력을 옥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물 제거, 조합원들에 대한 위협 및 화력 소모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항하여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중기가 손상된 사안에서 원심이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에 관한 갑 노동조합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고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갑 노동조합 등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갑 노동조합 등이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17다 841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 기준이 감사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회계 업무나 피감사 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 회사가 속한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제1조, 제5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9. 회계감사 기준 2005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것 이하 회계감사 기준이라 한다.
회계 감사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 대상인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 수행해야 한다. 회계 감사 기준 200의 2, 3. 그와 같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사정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감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사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신중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회계 감사 기준 240의 3, 500의 1, 2 등 참조. 마찬가지로 회계 업무나 피감사 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 회사가 처한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감사 절차도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2.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 감사로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 주식의 매입 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를 공제한 금액 및 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매입 대금이 지급된 날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 감사로 인하여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그때 해당 주식의 매입 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 즉 분식 회계 및 부실 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 대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경우 분식 회계를 한 기업과 부실 감사를 한 감사인은 각자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이 두 채무는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그 기업의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감사인의 손해배상 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투자자가 그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사후 소멸에 영향을 미칠 뿐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매입 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 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 지연 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허위 공시 등의 위법 행위 이외에도 매수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4.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적 연대 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 채무자인 공동불법 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17다 232-167 등 판결 사건명 가등기 말소 등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 공탁의 효력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 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 가등기에 따른 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 담보법이라 한다. 가등기 담보법 제12조 제1항 전문은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전문은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14조는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 담보법 규정의 문헌 형식과 내용 및
체계에 더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순위 권리자 등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17다 257-043 판결 사건명 청구 2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 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 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고압 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 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 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20다 224-68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 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 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 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갑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갑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21다 227-629 판결 사건명 경업금지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되는 경우 영업 양수인의 경업 금지 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 통지의 권한이 그 뒤에 영업 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영업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면 영업 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 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면 영업 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 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 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 양도인과 전전 영업 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 양수인은 영업 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영업 양수인의 경업 금지 청구권은 영업 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에 영업 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 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전전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21다 287171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 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 이의의 수소 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 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 법원이 실시한 재배당 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 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 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22-255614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 기일의 도가 사실만으로 매매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및 이때 지급 기일의 도가 사실만으로 매매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 기일의 도가 사실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가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 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에는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과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병 지역주택조합과 위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병조합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조합이 을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조합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전액이 을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나 병조합이 을에게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을에게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 공탁한 사안에서 병조합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등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위 매매 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하여 을과 병조합이 위 특약을 두었다거나 병조합이 위 매매 계약의 자동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18-300586 판결. 사건명 배당 2.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1조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 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파견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 파견이 파견법 제5조에 파견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법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 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제2조 제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 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 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둘째, 원칙적으로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 사업주가 사용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다. 셋째,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 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신설된 제415조의 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 이하 통칭하여 최우선 임금 채권이라 한다. 최우선 임금 채권에 관하여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종래, 조세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 관제인이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 임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 이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 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채권 행사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 조세 채권자가 교부 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 관제인에게 교부되고 파산 관제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0다 265-129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 구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2.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서 분양 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병 주식회사가 갑의 배우자가 분양 전환 합의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 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가 임대차 계약에서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달리 우선 분양 전환의 요건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병 회사가 갑에게 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0-280-68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 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적극.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및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청구 원인이 불법 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조차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복합운송주선인인 각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 운송인인 을 외국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정하여 반출하려 한 폐기물이었는데 이를 갑회사 및 갑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을 회사가 화물 도착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 중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위 손해배상 청구 중 소재기 1년 안에 발생한 부분까지도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210-829 판결 사건명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권 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 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 추심 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그룹 계열 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위임직 채권 추심원으로 근무한 정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정 등은 병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갑 회사나 을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위 회사들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다 266-631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자 2022그 18 결정 사건명 결정 조서 경정 1.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 권고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 집행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행 권고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행 권고 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소극. 이행 권고 결정의 경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 권고 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 사무 시스템에 소송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2-219-540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 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무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2-247-521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와 이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 채권 압류 명령 등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위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 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 압류 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 압류 명령 등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위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 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 압류 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2-261-237 판결 사건명 유언 효력 확인의 소 1. 후견 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처분으로 후견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 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 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후견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 본인의 보호 및 재산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임시 후견인 선임 등 사전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가사소송 규칙 제32조 제4항은 가사사건의 재판, 조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 가사소송법 제11조 위임 규정 및 그 취지, 가사소송규칙 제1조 그 취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성년 후견 및 한정 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 후견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한정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였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 민법 제13조 제1항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한편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 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62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성년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견 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처분으로 후견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임시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성년 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의사 능력의 의미 및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무효를 주장하는 측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